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왜 세계는 중국을 싫어하게 되었나, 반중정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반중정서가 심하다고 하는데 진짜일까요? 네, 진짜입니다.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2022년 이후 특별한 상황에 처한 국가가 아니라면 모든 통계에서 중국이 싫다는 답변의 비율이 50%는 깔고 가고 60%, 70%도 허다합니다. 전세계 주요국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최근 몇 년 새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미국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맷에서 실시한 중국에 대한 인식 조사를 보면 일본이 69%로 3위, 스위스가 72%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81%로 1위를 차지했고요.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가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국가 상관없이 응답자의 70%가 중국을 싫어한다고 답했습니다. 참고로 이 통계에서는 한국보다 다른 국가들이 더 높은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70%가 싫어한다고 답했다고 30%가 좋아한다고 답한 게 아닙니다. 중국이 좋다 싫다가 아니라 뭐 그냥 그렇다, 별 생각 없다, 우리랑 그게 큰 상관이 있나, 이런 느낌이 나머지의 대부분이죠.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나의 나라에 대해 이렇게 강한 부정적 감정을 갖는다는 건 역사상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렇게 미움받고 악랄하다고 여겨지는 나치 시기의 독일마저도 심지어 세계대전 와중에도 이런 수치는 아니었죠. 상대국 입장에서는 몰라도 경제든 군사든 정치 체제든 이해관계나 입장 따라 생각이 다르니까요. 이해관계를 막론하고 전 세계가 한 국가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만드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친중 노선을 밟는 국가, 정부는 있을지언정 국민의 절반 이상이 중국을 좋게 생각하는 국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현재 반중 감정은 심각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인 박스 아메리카나의 종말 영상에서 잠깐 이야기했듯 반중 정서는 최근 들어 심해진 면이 있습니다. 2015년 퓨 리서치의 조사를 보면 중국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금보다 훨씬 낮죠. 당장 당시 한국도 37%였습니다. 앞서 말했듯 그렇다고 63%가 좋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별 생각 없다가 대부분이고요. 중국은 어쩌다 몇 년 사이에 전 세계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나름 잘 돌아가고 있던 국제 질서에 깽판 친 것도 있지만 욕먹을만 해서 욕먹는 것이죠. 뒤에서 다시 이야기할 테지만 지금 전 세계 반중 정서의 핵심은 단순히 중국이 싫다가 아닙니다. 갑자기 반중 정서가 급부상한 건 별 생각 없다가 아니라 싫다가 급증한 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걸 정확히 보려면 지금 패권 경쟁 중인 시기만 볼 게 아니라 과거부터 쭉 봐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하나 자세히 다루기는 너무 길고 박스 아메리카나의 종말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다뤄놨으니 왜 세계는 중국을 싫어하게 되었나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들만 찝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이전 영상을 안 보셨어도 문제는 없고요. 1978년 중국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덩샤오핑의 주도 아래에서 개혁 개방을 실시합니다. 당시 중국은 문화대혁명의 여파로 1인당 GDP가 150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죠. 이걸 실용주의 노선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완전한 개방은 아니었습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는 유지하면서 경제만 시장 경제를 도입한 건데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지나친 낙관이자 오판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이상한 판단이 아니었죠. 경제가 발전하면 중산층이 생기고 중산층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될 거고 결국 중국도 우리와 비슷한 체제가 될 거고 그러면 국제 질서에 평화롭게 편입될 거야 라는 생각이었죠. 정확히는 미국이 만든 국제 질서에 편입될 거야 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발전, 중산층 성장, 민주화 운동, 민주주의 정착의 과정을 밟았기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중국을 적극적으로 도왔죠. 기술도 이전해주고 투자도 늘리고 수입도 수출도 많이 해줬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어 미친듯이 성장 가도를 달렸죠. 1980년대 평균 10% 정도 성장했으니까요. 하지만 1989년 이때 세계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경제는 성장할지언정 중국은 절대 민주화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1989년은 천안문 사태가 터진 해입니다. 광장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 부패 척결, 언론 자유, 민주 선거를 외쳤고 자유의 여신상을 따서 민주주의 여신상을 만들어 세웠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생각했습니다. 이거 봐, 역시 예상대로야. 10년도 안 돼서 민주화가 터졌잖아. 드디어 중국까지 변하게 되는구나. 하지만 중국 정부의 반응은 예상과 정반대였죠. 보통의 경우 여기서 시위대를 해치거나 자극하면 혹여나 누가 죽기라도 한다면 전국적인 더 큰 시위로 번져
나가기 때문에 강경 진압을 쉽게 하지 못하는데 중국은 달랐습니다. 피해는 최소화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의 피해는 반드시 봐라. 이날 밤 몇 명이 죽었는지는 현재도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방은 천안문 사태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으로 갈렸죠. 중국은 우리의 생각과 아니 상식과 다른 나라다. 경제 발전이 민주화로 이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프랑켄슈타인을 키운 것일지도 모른다. 좌절되었다고는 해도 이미 중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것을 보지 않았냐.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다. 서방 국가들이 고른 쪽은 후자죠.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고위급 교류를 중단하기도 하고 이때부터 인권 문제나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해 욕하기 시작했지만 수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은 생산 기지로서도 시장으로서도 너무 매력적이었기에 결국 얼마 안가 미래의 민주화에 베팅했습니다. 그렇게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은 마치 미국이 만든 질서에 편입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당시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WTO 가입은 단순히 경제적 합의가 아니다. 중국이 더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다. 중국의 경제의 성장은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였습니다. 땅도 크고 인구도 많아서 즉 기본 체급이 높아서 조금만 성장해도 큰 성장인데 2007년까지 연평균 11%의 성장을 달렸거든요. 중국 도시들의 모습은 순식간에 바뀌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까지 개최했죠.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상황이 좀 변하기 시작합니다. 금융위기는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질서를 흔들어 놓았고 중국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위기를 이겨냈죠. 미국의 싱크탱크나 학자들은 이때 중국이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스템이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다. 미국이 옳았던 게 아니다. 뭐 이런 거죠. 2010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기까지 했고요. 이쯤 중국이 미래에는 미국보다 더 잘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중국을 조금씩 견제하기 시작했죠. 이때도 그렇게 중국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다른 국가들도 심지어 미국도 중국을 싫어하지는 않았죠.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질서에 편입만 되어 있다면 막 나가지만 않는다면 어떻게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질서에 편입되어 따르는 듯한 스탠스를 취했고요. 오히려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죠. 내가 가게 주인이라면 조금 진상이라도 감당할 수준의 진상이라면 언제나 손님은 받아야죠. 그런데 이 손님이 가게 매출의 상당 부분을 책임진다면 미워하기 힘듭니다. 중국의 경제가 좋아지면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을 넘어 막강한 소비력을 가진 국가가 되었기에 수많은 국가, 수많은 기업들의 판매처로서 수출 대상국으로서 즉 손님으로서 환영받았습니다. 중국 덕에 이득을 가장 많이 본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고요. 중국에 가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주니 싫어할 수가 없었고 중국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뭐 중국이 우리에게 특별히 뭘 하는 것도 아니니 좋지도 싫지도 않은 뭐 그냥 그렇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몹쓸 짓들을 한 것을 비롯해 중국 안에서 인권 문제들이 하나둘 터졌지만 국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뿐 다들 안타깝기는 한데 우리랑은 큰 상관없잖아 라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이 모든 건 2012년 시진핑이 권력을 잡으면서 뒤집어지게 됩니다. 시진핑은 취임하자마자 중국은 원래 세계의 중심이었다. 200년간의 굴욕의 시대는 예외였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원래 자리를 되찾을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 중국몽을 내세웠습니다. 2013년 1대1로 구상까지 발표하죠. 1대1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채널에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인프라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개발도상국에 우리가 인프라를 지어주겠다 였습니다. 반응은 대박이었죠. 다만 정치가 좀 엉망인 국가들에게서만 환영받았습니다. 미국도 서방도 개발도상국들을 도와봤지만 항상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독재는 안 되고 민주화해야 하고 인권도 손봐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었죠. 하지만 중국은 그런 거 상관없어 일단 해줄게를 시전했습니다. 이건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개발도상국들에 영향을 끼쳐서 미국의 패권을 흔들려는 것처럼 보였죠. 즉 미국이 만든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쯤 중국의 외교 스타일도 변하기 시작했죠. 이때까지 내내 하던 중국은 전랑 외교로 노선을 바꿨습니다. 전랑은 중국 영화 전랑에서 따온 말인데 강한 중국 군인이 해외에서 적들을 물리치고 중국인들을 구하는 중폭 영화죠. 전랑 외교의 특징은 공격적이라는 점입니다. 중국 외교관들과 중국이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들은 겸손이 아닌 반박과 공격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죠. 심지어 마치 패권국처럼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드 사태 당시 중국은 한국에게 경제 보복을 가했고 2017년 호주에서 친중
반중 성향의 정치인이 중국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사건이 폭로되자 호주 정부가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법안을 마련한 일이 있었는데 중국은 호주산 와인폴이 고기 석탄에 관세를 때리거나 수입을 금지해 버렸습니다. 즉 이때부터 슬슬 중국은 국제 질서를 무시하고 우려했던 방식으로 막 나가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국제적으로 반중 정서가 싹트기 시작한 시점이죠. 그런데 사실 이때도 뭐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국제관계는 국제관계고 일상에서 일반인들이 이런 갈등을 느낄 만한 건 딱히 없는 데다 개발도상국들 입장에서는 인프라를 깔아주는 돈도 투자해주는 좋은 나라였거든요. 진짜는 지금부터죠. 시간이 지나면서 공산당 일당 독재라고는 하지만 공산당 안에서 파벌끼리 싸우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견제하던 중국은 완전히 시진핑의 독재 체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시기 피보트 아시아 전략으로 기조를 완전히 바꾸고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미국 정치권에서는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대중 강경책을 외치는 목소리가 주류가 되었죠. 2017년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이자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며 중국이 미국 주도의 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바꾸려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유럽연합도 2019년 공식 문서에서 중국을 체제적 경쟁자로 선언하며 대중견제에 동참했고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뒤에는 아예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었고 화웨이 부회장 체포,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제한 등 강경한 조치를 이어갔습니다. 이건 일종의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다였죠. 중국은 패권 경쟁 하자를 택했습니다. 중국은 같이 관세를 매기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독재를 더 강화하더니 같은 독재 국가인 러시아, 북한과 대놓고 연합하기 시작했죠. 서로 싸우는 상황이 되어버리자 미국 내에서는 반중 감정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시기 미국인의 대중국 비호감도는 80%까지 급등했죠. 이때도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에서는 반중 정서가 심하지 않았는데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면서 진짜 전 세계의 반중 정서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범죄인 인도법 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면서 민주화 시위를 벌였는데 중국은 1997년 영국에게서 홍콩을 반환받을 때 약속한 일국양제 홍콩의 자치와 자유를 50년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무자비하게 시위를 단합했습니다. 홍콩 시위는 이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죠. 단순히 기사에 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SNS를 통해 상황은 물론 중국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탄압하는지 아니 지금 시대에 이렇게 한다고 싶은 수준의 영상들이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이쯤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도 더 자세하고 낱낱이 보도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2020년 중국과 인도의 군인들이 충돌해 병사 2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중국 제품 보이콧 운동이 터져나왔고요. 여기다 코로나까지 터집니다. 코로나라고 불러서 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초기에는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죠. 중국에서 시작된 전염병은 전 세계를 물들였습니다. 이 사이 SNS는 더 활성화되고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소식, 반감을 가지게 될 만한 이야기와 사건, 영상들은 더 퍼져나갔죠. 중국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통제했습니다. 다만 다른 국가를 통제할 수는 없으니 자국 SNS부터 시작해 일상에서도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낄 만큼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1대1로의 결과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까고 보니 중국이 해준 건 인프라를 지어준 건 맞지만 결국 경제를 종속시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필요도 없는 그 국가 상황에 맞지도 않는 제대로 가동도 힘든 인프라를 짓겠다고 하고 그 나라 정부 인사들은 뒤에서 돈을 다 빼돌리고 정작 가서 일하는 건 중국인들이고 다 지어지고 나면 당연히 제대로 운영도 안 되는데 이게 공짜가 아니라 중국에게 갚아야 할 빚이었거든요. 스리랑카의 경우 한국 개발을 했는데 빚을 못 갚으니까 중국이 항구를 소유해버리기도 했죠. 돈을 받아먹거나 1대1로의 참여를 선언했던 친중 정부들은 중국의 입김을 강하게 받은 듯한 정책과 국정 운영을 해나갔습니다. 중국이 쳐놓은 부채 함정에 빠진 것이죠. 그렇다고 이제 와서 친중에서 벗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애초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민주화, 인권 이런 것들을 해결 안 하면 안 도와주는데 그럴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이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SNS를 통해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생각했죠. 중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중국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앞서 말한 핵심이 이겁니다. 단순히 중국이 이런저런 짓을 저질러서 싫어한다라고 하기에는 관련 없는 사람들도 전혀 이해관계에 있지 않은 국가의 사람들마저도 반중 정서가 너무 심하죠. 앞에서 말했듯 동시다발적으로 하나의 나라에 대해 이렇게 강한 부정적 감정을 갖는다는 건 역사상 매우 드문 일입니다. 싫다가 아니라 영향력 관점에서 봐야 설명이 되는 수치죠. 중국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하더라도 그럴 생각이 없더라도 중국이 들어오면 중국 서비스를 쓰며 이런저런 방식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영향력을 행사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라도 중국을 싫어하는 것이죠.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이미 다른 국가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였으니까요. 정리해보면 지금 반중 정서는 홍콩 민주화 시위와 더불어 중국이 어떻게 인권을 탄압하는지 SNS를 통해 과거 기사나 뉴스보다 더 자극적이고 직접적이게 보고 1대1로에 참여한 국가들이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듯한 모습을 보고 중국이 한 국가의 영향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행사하지 않더라도 중국이 국내에서 SNS 차단과 같은 감시와 검열을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생겨났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마라 엮이기도 싫다가 된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중국은 스스로 모든 걸 해내겠다며 기술 탈취부터 시작해 온갖 악행을 저지른 데다 이게 꽤 성공하면서 저부가가치부터 고부가가치까지 공장이자 시장의 역할을 넘어서 경제를 고도화하기 시작했죠. 이게 한국의 반중 감정이 더 심해진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 중국이 더 이상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 아니게 되었을 뿐더러 중국이 추진하는 밀어주는 산업들이 전부 한국이랑 겹치거든요. 즉 손님이 맛을 보더니 레시피도 가끔 물어보더니 앞에다 차린 겁니다. 주방장도 빼가고요. 이 사이 패권 경쟁은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더 과열되어 가시화될 정도까지 왔습니다. 새로운 패권의 주인을 가려야 하는 시기가 시작되어 버렸죠. 패권 경쟁은 안 그래도 심각해진 반중 감정을 더 증폭시켰습니다. 패권 경쟁 자체가 중국이 부상했기에 질서를 무시하고 덤볐기에 일어난 면도 있어서 반감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때까지 미국이 주도한 질서에서 미국이 패권을 잡은 세상에서 나름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마냥 착한 짓들 평화로운 일들만 했냐? 그건 또 아니죠. 중동을 공격하기도 했고 전쟁도 여러 번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게 과거에는 나쁜 짓들 많이 하기는 했지만 중국은 21세기 이후 어떤 국가를 위협은 했을지언정 직접적으로 전쟁을 벌인 적은 없죠. 막말로 중국이 패권 경쟁에서 승리한 뒤 중국은 태도를 싹 바꿔서 천사처럼 굴 수도 있습니다. 미국보다 더 관대한 제국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이때까지 한 짓들 보니 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반중 감정이 높아지는 겁니다. 중국의 질서를 따르게 되면 중국 내부처럼 감시 검열에다 뭐 말만 했다 하면 탄압당하고 폭로하면 실종되는 그런 세상에 살 것 같으니 중국이 몰락해야 최소한 이렇게 안 될 것 같으니 반중 감정이 높아지는 거죠. 차이나 머니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이 거대한 자본을 앞세워 투자의 방식이든 뭐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데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안 좋은 의미가 아니었죠. 투자니까요. 사실 돈 들어오는 건데 미국에서 투자하는 건 좋은 돈이고 중국에서 투자하는 건 나쁜 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투자가 안 들어와서 난리인데 말이죠. 차이나 머니 중국의 투자가 안 좋게 비추어지는 건 중국이 자본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실제로 행사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때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제일 잘 보여준 사건 중 하나가 얼마 전 터졌던 다루었던 네팔 시위입니다. 네팔의 정부는 대표적인 친중 정부였습니다. 네팔의 시위는 SNS 차단이 트리거가 되었고 차단을 철회했지만 시위는 멈추지 않았죠. 시위대의 구호를 보면 반중 구호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가 터지기 전부터 네팔에서는 SNS를 통해 정치인들의 부패, 내포 퀴즈들도 퍼졌지만 중국이 네팔 정치에 간섭하고 있다. 중국과 긴밀히 지내면서 망하게 됐다는 이야기도 이미 나돌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길을 쓰고 자국 SNS를 틀어막는 건 SNS가 네팔의 사례처럼 기폭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지금 외부도 경쟁으로 빡센데 내부에서 거대한 민주화가 터지면 너무 힘들어지니까요. 네팔 시위의 모습은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방향이기도 하기에 중국 SNS 통제는 지금보다 더 강해질 확률이 높죠. 중국은 이빨을 드러냈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존의 질서를 부수면서까지 중국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죠. 권위주의를 배경으로 진영을 형성한 중국이기에 사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도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 세계의 금쪽이 북한과 같은 편인데 좋을 수가 없죠. 트럼프가 혹시 이거 꿈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말과 행동들을 하면서 미국에 대한 반감도 높아졌지만 이때까지 말한 것들이 몇십 년도 아니라 단기간에 다 터지면서 전 세계가 중국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자체에 대한 정서가 안 좋아지다 보니 더 나아가 중국인 자체를 안 좋게 보는 시각까지 생겨났죠. 만약은 없다지만 시진핑만 없었다면 아니 시진핑이 독재, 덩샤오핑의 도강양해를 저버리고 패권에 대한 도전만 안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왜 세계는 중국을 싫어하게 되었나 반중 정서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